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 또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남편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안과를 방문했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남편과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상당히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휴게실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남편은 처음 본 여자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겨주면서 안과를 찾아와 준 손님이라며 점심시간이라서 진료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다면서 처음 본 여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들어 보이면서 신호를 주자 남편은 그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는 웬만해선 잘 웃지 않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웃어 보이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거 알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잘 될수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늘 처음 본 환자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진료시간에 다시 오는데 그 환자분은 좀 다르게 계속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말 좀 붙였던 것 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내가 처신을 못하겠어?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남편의 안과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웬만해선 최대한 남편 퇴근 시간대는 맞춰서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편 안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벌써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같이 못 들어갈 것 같네.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나가던 길에 내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들렸다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렇잖아. 아, 그래? 내가 아는 분이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오진 말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와. 갑자기 찾아왔다는 남편의 친구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었네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분과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조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만큼 남편 또한 저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12시가 넘지 않게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죠.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도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먹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집이 고층이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저도 서둘러 잠이 들었네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새벽에 저희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관문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휴게실에서 웃고 떠들던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모가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시모가 설명해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던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믿어선 안 돼요. 어머님도 너무 마음 열지 마세요. 너는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며칠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저 여자분의 가족과 식사 한 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안과를 다녔었는데 제일 친절하고 지식도 많아서 진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었다. 며칠 전에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진 자리는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식사한 거 말곤 없는데요.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니? 그때 저녁 늦게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 하여튼 저 집안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진료를 잘 본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 서울에서 지방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한가 봐.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미 기분은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의 집안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때의 식사 자리를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의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해야겠다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하기 힘든 걸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정말 많은 명의가 있을 텐데 굳이 지방에 있는 안과의까지 찾아와서 진료 몇 번 받았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로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쓸데없이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선 식사까지 대접하겠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보다 그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더 만났고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다. 너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질 않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무턱대고 덥석 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더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그만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권의 안가를 차린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땐 후회도 이미 늦어버릴지 모른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 만약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책임질 거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계셨죠. 시모와 대화해봤자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네요. 남편도 방금 들어왔는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 저번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휴게실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지 알아? 당신 나한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더라? 다 설명하려고 했어.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계획은 정말 친구와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찾아왔더라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찾아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질려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환자분들 성향이 다들 다르니까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환자분 아버님께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길래 약속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고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환자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신 엄마가 식사 자리를 허락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던 터라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의심이 많은 편이잖아?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의사가 왜 서울권에 진입을 못하겠어? 문제는 자금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더라고. 자리만 잡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환자들 진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말하려 했는데 일단 내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했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의심이 많잖아?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남편도 이미 서울에서 안과 차리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힘들게 쌓아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그 여자가 오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다리게 되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안과에 도착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죠? 환자분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원장님의 실력이 이런 총구석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 병원을 서울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한테 투자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세요?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감당할 자신은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데 굳이 왜 동네 총구석에서 썩히게 만드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의 와이프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원장님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을 텐데요.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제가 아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는 조건 하에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셔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입 아프게 설명드려봤자 결국 반대하실 거잖아요? 저는 사모님과 다르게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 여자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게 확고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말 서울권의 안과를 차려주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고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은 17억 정도였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 보였어요. 시무한 남편은 기뻐 날뛰며 곧 개원할 안과를 보면서
꿈만 같다고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지방 총구석에서 벗어나 서울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잔치상을 차려야겠다며 일정을 잡으셨고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뿐이라 최대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한창 음식을 준비하다가 코피까지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시댁에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시댁 집안의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옆자리에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해준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 사람들과 남편과 시모는 누가 봐도 상견례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이 좀 과한 건지 그 여자에게 고맙다며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며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모두가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날 정말 머리끝까지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고 있던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곧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랐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소름 돋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니 씨 덕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거고 앞날은 꽃길만 열릴 거야. 그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만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하루빨리 줘야 하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옆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걱정하지 마.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이걸로 확실하게 기 죽인 다음 계속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다가 내 앞날을 그 사람이 막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당신 옆으로 갈 거니까 우리 자기는 결혼식이나 신경 쓰고 있어. 남편과 그 여자는 투자자의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부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바람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슥 기대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빨리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싶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던 거였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모와 상간녀의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셨죠.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남편에게 뺨을 맞은 거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거였네요. 저도 질세라 시모를 밀쳐내고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도 임자가 있다며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서둘러 이혼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시댁 집안과 상간녀의 집안은 서로 모든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데 차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던 저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막은 사람이 저라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대들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밥 먹듯 얘기했던 사람이 더는 제가 쓸모없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보단 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한 뒤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이 개원한 안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안가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상당히 다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이어지는 대화는 왜 상간녀가 남편한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시 안가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선 이혼 서류 가지고 왔냐며 서둘러 도장 찍고 제출하자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잘 생각했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시작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애들한테는 잘 좀 설명해줘. 아빠가 보고 싶어도 나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소?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겠지. 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인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이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되면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어차피 도장 찍었고 끝난 관계인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건데?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앞으로 잘해봐. 넌 인생 정말 꼬였어. 남편은 제가 건넨 요양병원 명함 한 장을 쥐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제가 건넨 명함을 던져버리면서 실성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 갈라서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 뻔히 안다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상간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 발로 걷어차 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넉넉한 이혼 이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가정이 깨지면서 얻게 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은 다음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끝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전 남편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 찾겠다는 거야? 우리는 벌써 못 볼 걸 다 봤잖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다시 바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요양병원 가봤나 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는 평생 먼저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오열을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걸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격해지다가 시부는 상간녀를 강하게 밀쳐버렸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무언가에 눈을 다치게 되었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시부의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의 딸이 바로 지금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잠적해버린 시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시부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에 장애를 입힌 남편의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딸이 대신 복수해주길 원했던 거네요. 시모가 세월이 지났어도 시부의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17억의 안과를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아 평생 자기 집안을 위해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상간녀의 집안과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남편 집안의 재산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17억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안과의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도 모조리 다 상간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익 구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던 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서울권의 안가를 차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 하나로 상간녀의 계약 조건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부의 상간녀가 계획했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부의 상간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던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고 절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돈을 쫓아서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을 선택했고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건이었네요. 둘 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두 집안 다 너무 미련한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피해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놓쳤다는 거에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고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홍기를 놓치게 되었고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좋으신 분이라 무난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형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54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형님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경 쓰인다면서 시숙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숙은 남편한테 형님이 저에게 쌓인 불만들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건너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건 시댁 식구들은 굽신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불만을 갖고 있었네요.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제가 왜 다른 식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동서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직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곧 있으면 54억 상속받게 될 사람이야. 왜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하려는지 알아? 내가 지고 있는 게 많고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빚까지 전부 갚아드리기로 했거든. 그러니 나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서는 나한테 원하는 게 없나 봐? 그럼 저도 형님한테 잘 보이면 콩고물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54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게 됐으니 저도 형님 눈에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네요. 제가 그래서 형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잖아. 동서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눈치껏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글쎄요. 저는 누구한테 굽신거리며 사는 성격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아주버님께 전달해서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달을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거지 형님 비위 맞추려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원하시던 저는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54억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많은 걸 대우받길 원하는 형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저는 형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네요. 형님이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던 형님은 잠시 뒤 방에서 나가버렸고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온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고 형님은 팔짱을 낀 채 너는 이제 큰일 났다는 식의 표정을 하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큰며느리한테 대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 아들한테 대충 들었을 텐데. 네,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안에 빚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그걸 형님이 갚아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대들지 않았고 당연한 제 권리를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저도 이 집의 똑같은 며느리고 뭐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게 강압적이고 제 위에 군림해서 저를 돈으로 휘두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형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고 저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굽신거리며 형님한테 다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네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갈 필요는 없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가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좀 이해해주고 큰애 기분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좋잖니.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막내고 마음도 훨씬 넓은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큰애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니 너도 힘들어도 큰애 앞에선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셨어요. 시모가 저를 앉혀놓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말씀하시면서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를 풀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삐딱하게 나갈 필요도 없었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있을 때만큼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낸 뒤 방으로 나오자 형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지 방에서 나온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했어요. 형님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라면서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마음 같아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좀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참고 있었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던 형님은 앞으로 조심하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원치 않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에 시댁에 갈 때면 최대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면 항상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형님의 태도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분명 가족 전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도 얘기해봤는데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입 한 번 다물면 평화라고 최대한 조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님의 문제 있는 태도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동서, 내가 분명 지난주 수요일 잠깐 우리 집에 들르라고 했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이 워낙 바빠서 형님 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서가 내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삿짐 정리하는데 아주 혼났다고. 이번에 안 왔으니까 다음에 내가 부를 땐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만간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 내가 아는 지인 싹 다 부를 건데 와서 음식 좀 해줘. 형님 집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야? 동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요즘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토를 달고 있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어머님, 보셨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토를 단다니까요. 형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만 조용히 해라. 차라리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밥상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길 어머님이 뭐하러 가셔서 고생을 하세요. 형님 부모님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형님은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형님의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함께 동승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만 겨우 숨이 붙어 있으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형님이 삐딱하게 나와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겉으론 저래 보여도 불쌍한 애라며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께 버릇없이 행동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안 좋게 몰아가는 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할수록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붉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제가 설레발치면서 나설 필요는 없었고 괜히 형님의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 같아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며 얼굴 봐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다고 저희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형님은 전화 한 통 없었고 주말에 시댁에 오지도 않았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자 괜히 제가 미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형님 댁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형님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길 원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전부 들을 수 있었는데 형님의 삶도 참 딱했었어요. 형님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동생분과 싸우게 되었고 숙소에서 뛰쳐나간 동생분은 어두운 길을 혼자 걷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형님의 부모님께선 모든 탓을 형님에게 돌렸던 거였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형님은 부모님께 미움이 박히게 되면서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님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형님이 54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할아버님의 생명이 위태로우셔서 더욱더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형님의 집안 문제이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된 게 분명했기 때문에 다음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는 건 한계가 있었고 형님의 행동들이 가족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던 저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자 한동안 모습을 안 보이던 형님도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형님과 마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정말 살 것 같았는데 형님이 발을 들이자마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침묵을 지키던 형님의 한마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동서한테는 저기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름용 혼이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니의 이불은 저 주셔야죠.
이불장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은 위에 있는 이불들이 손상되지 않게 깔아놓은 거라 많이 해져 있고 작은 방은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넣어줘야 되거든. 첫째 너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항상 하나밖에 없는 거위털 이불 내어주잖니. 작은 며느리는 거위털은 아니더라도 두꺼운 이불은 덮고 자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서 들어가 자라. 동서가 뭘 잘했다고 몸따시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하는 거죠? 저번에 저한테 보인 행동 잊으셨어요? 형님,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건데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명절인데 기분 좋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도 형님이랑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장롱 밑에 깔려있던 이불은 동서 전용으로 주세요. 만약 재화가 다 풀리기 전까지 저 몰래 다른 이불 내어주시면 더 이상 못 참아요. 제 말을 들으셔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잊으신 거 아니시죠? 동서,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장롱 밑에 깔려있는 이불 가지고 가라니까?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엄마, 형수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동서랑 서방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따뜻한 수건 좀 내와주세요. 아까 전 좀 붙였다고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어깨 안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형님 눈치 봐가면서 살아갈 순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솔직히 형님이 시부모님 빚을 갚아주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라고요. 왜 아버님, 어머님께서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직 54억이 형님한테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야 형님한테 54억이 상속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너무 유치하고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막대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형님한테 가족이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럴수록 서로 도와가며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난 행동을 보일 바엔 차라리 인연 끊고 얼굴 안 보며 사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롱 밑에 있던 호집을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거위털 이불도 아버님, 어머님 덮으시는 건데 형님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머님한테 안마를 해달라고요? 전 부치는 거 젓가락으로 깨짝깨짝거리면서 입으로 들어간 게 훨씬 많았잖아요. 고생은 어머님이랑 제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 어깨를 주물러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방 안에 펼쳐진 거위털 이불 다시 어머님 방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은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지만 형님 방으로 들어가 거위털 이불을 들어 시부모님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려 하자 그런 저를 보고 있던 형님이 거위털 이불을 빼앗으면서 어딜 가져가냐고 거위털 이불을 뺏기지 않으려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님이 서로 옥신각신하자 가족들 전체가 저와 형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서로 거위털 이불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순간 이불은 순식간에 둘로 찢겨버렸고 이불 속에 있던 많은 거위털들이 공중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시모는 찢긴 이불을 보며 경악을 했고 형님과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분노하신 시모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정말 아끼는 이불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고 엄청난 화를 내셨네요. 정말 보자 하니까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며느리라고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나도 너처럼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네가 언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이젠 아주 이 집안의 왕처럼 행동을 하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라고 내가 정말 아끼는 거위털 잎을 내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작은 며느리한테 해진 혼이불을 주라고 손윗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 그래, 내가 거기까지도 꼭 참았다. 명절이고 서로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위털 이불을 두 동강 내버려? 빚이야 어차피 천천히 갚아나가면 결국 다 갚기 마련이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니? 넌 오늘 내가 아주 끝장낼 줄 알아. 오냐 하니까 아주 가족 모두를 잡아먹으려 드네.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아주 끝장 볼 줄 알라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려던 시모가 분노를 터뜨리시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던 형님은 시모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바닥에 흩어진 거위털들을 전부 주워서 형님의 입에 마구 쑤셔 넣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모 또한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으셨는지 제가 알던 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시모 좀 말려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고 저희는 겨우 시모와 형님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늘과 실을 가져오셨고 두 동강 나버린 이불을 원상태로 복구해 놓으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형님 앞에 자리를 지키셨어요.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과 실을 주워들어 찢어진 이불을 수선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흩어져 있던 거위털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고 있던 형님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더니 어느 정도 숨을 고르셨는지 다시 입을 여셨네요. 그리고 시모의 한마디에 형님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느낀 게 뭔 줄 아니? 나와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을 들어보니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살아왔는데 부모까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 웃어도 그늘진 얼굴을 환하게 해주려고 계속해서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주어진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애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진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새아가가 들어온 이후부터 질투를 느낀 건지
너는 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너는 내 앞에선 알겠다고 해놓고 작은 애한테는 그동안 네가 과거에 받았던 행동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게 바로 보복 심리라는 거야. 네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만큼 약자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상받는 느낌을 즐기고 있던 거잖아. 저번에 작은 며느리가 너한테 말실수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따로 찾아간 적 있었지? 최대한 서로 좋게 지내자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명절날 얼굴 보자고 좋게 헤어졌는데 결국 너는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앞으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네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누굴 탓하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불은 꼭 전부 수선해 놓고 가라. 찢어진 이불처럼 너와 나의 인연도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수선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해라. 형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모는 가족 전부 방으로 들어가라며 거실에 형님 혼자 남겨두었어요. 남편과 저는 방 안에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에서 시모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과거의 비슷한 아픔 때문에 보듬어 주려 했지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시모는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이불을 수선했고 시부모님 방 앞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집 밖을 나섰고 시모는 아주버님을 불러 형님의 뒤를 따라가 보라고 하셨네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을 찾아 밖으로 나갔지만 어딜 갔는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소식을 기다린 저희한테 아주버님의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형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할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고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려 하시자 저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뒤따라가려 하는데 형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는데 54억이라는 상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동안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잊지도 않은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형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속고만 살아왔던 거였네요. 형님은 잘못했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결국 밝혀질 게 뻔한데 왜 속이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시모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자 형님은 할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을 꾸몄던 형님의 모습을 보곤 가족 전체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가족 전부 시모의 뒤를 따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찾아가 몇 시간씩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아주버님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과거의 아픔들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형님은 자신의 욕심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긴 하지만 시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 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 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네의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밥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과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 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 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의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 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